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최근 법조 사회 기사가 가장 뜨거우니까요. 그 부분 자세히 검찰 수사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공수처 김웅 의원 출연하는 건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들어가면서 조사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너무 본인은 본인의 말을 믿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글쎄요. 예. 선택적 기억. 예.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예. 이 사건을 애초에도 그랬지만 공정한 수사인지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줄 거다. 야당 의원들에게 이러는 거 아니다. 왜 예. 제보사주 의혹은 수사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정치적 프레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발언들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서 전혀 기존의 입장과 다른 진술을 할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어제 손준성 검사도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물증,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정황 증거도 여러 개가 모이면 하나의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결국은 조만간 공수처가 기소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도 이걸 봤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적 의혹이 핵심은 본인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좀 해명을 했으면 하는 정말 그런 답답함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언론 앞에 서서 예를 들어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은 간단하잖아요. 네. 도대체 그쪽 이래라 그랬다는 누구를 자기한테 시킨 듯한 그쪽은 누구인지, 저희는 누구인지, 예, 저희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왜 어떤 손준성 보냄이 있는지, 이런 핵심의 의혹에 대한 그 기억은 왜 이렇게 안 나는지. 네, 선택적으로 기억하세요. 검찰에서 보낸 것은 아니라고 기억한다. 그건 기억하는데 손준성 보냄이 왜 왔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이 안 시켰다는 건 거기다 갑자기 또 무슨 황희석 그 녹취록에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어떤 윤석열이 이런 거죠.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라고 하는 녹취록 얘기가 나오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만 나왔냐, 녹취록에는 황희석이라는 이름도 나왔는데 그럼 황희석이 사주했다는 거냐, 이런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해요. 좀 무리인 논리 좀 쓰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방에 있던 공교롭게 그 맘때쯤 판결문을 본 검사 두 분. 이 사람들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아까도 이미 감찰을 통해서 한번 진술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 일부 진술 내용이 외부로 흘러 나오기도 했고, 최초에는 그냥 언론 보도됐었죠. 언론 보도됐었죠. 그랬다가 윤석열 총장의 윗선의 지시를 받고 검색을 했다. 4월 3일 날 손준성 보냄 고발장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바로 당일날 성상욱 제2 담당관과 그다음에 이몽석 검찰 실명이 연구관 보도됐었죠. 실명이 다 보도됐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우연히도 0.0001%의 우연히도 4월 3일이랑 같은 날 소위 제보자 X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을 했고, 그것이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함께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됐는데 그게 우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참 기막힌 우연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막힌 우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우연이 어느 어떤 맨날 몇 번 여기서 지적했지만 우연. 그 힘없는 당시 윤석열이란 검사의 장모는 왜 그리 법은 우연히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유리하게 돌아갔을까 당시에. 그렇죠.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는 사업을 하면 항상 소송에 휘말리고 압도적으로 이기고요. 본인은 빠져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이 동업했던 분들은 다 감옥에 갑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총장의 해명은 뭐였냐면, 당시에는 그럴 힘이 없었다. 내가 좌천돼서 저기 있었는데 무슨 내가 영향을 미쳤겠냐. 이 어떤 해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 보직과 관계없이요. 검찰들 내부를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소위 인지수사부서가 있고요. 비인지수사부서가 있습니다. 인지수사부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안부하고 특수부입니다. 특수부요. 그리고 특수부 안에도 특수부 검사들도 본인들도 얘기를 해요. 귀족 특수와 일반 특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족은 신분이죠. 네. 직책이 아니라 예. 어느 직책에 가 있느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귀족 특수의 귀족 그 진골 라인이 박영수, 윤석열, 최재경 등으로 이어지는 예. 그 라인이 있죠. 예. 우병우까지. 예. 그 귀족 특수부의 눈치를 봤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 또 하나는 또 윤석열 총장이 검찰 후배들 입장에서 보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있으면 내가 막아줄게 이러고 챙겨주고 예. 뭐 이렇게 말 시원시원하게 하고 그다음에 선택적 수사를 하면은 뭐 잘했어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가서 네. 그 수사하라면 하고 제가 더 험한 표현이 나올 뻔했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어떤 그 자체 비리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막아주고 네. 근데 이런 거 시원시원하니까 이건 뭐 농담으로 비아냥 걸리는 게 아니라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뭐 특수부 인간적으로. 내에서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대하는 관점 중에 하나가 내 예. 식구와 내 식구 아닌 사람을 정확하게 좀 가른다. 진하게 보이죠. 그런. 예, 심지어는 개에게도 그런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 토리는 식용이 안 되지만 토리 말고 다른 개는 식용개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리고 저 윤석열 후보께서 저는 이렇게 다른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TV 토론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이현주 의원 나오셨을 때 약간 뭐랄까요 그 위압적인 게 어디서 나오냐면 본인한테 스스로가 어떤 그 싫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뭐 피의자가 물어보진 못할 거 아닙니까? 못 물어보죠. 예,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의도하는 바에 어떤 질문에서 대답을 제대로 하면 혼나죠. 쓸데없는 뒷거리 하지 마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혼납니다. 그리고 또 검찰에 있을 때 그 저는 글쎄 이건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그 천하에 지금 국정원장 하시는 박지원 네. 국정원장이 대정부 질문인가 뭐해서 하여튼 검찰총장 당시에 했는데 네, 그랬죠. 박지원 원장이 움찔하는 듯한 느낌을 네,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 검찰 권력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공격받지 않은 그 권력의 최고봉에서 오랜 세월을 있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필요 같은 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익숙하지도 않고 별거 아니다라고 그냥 예, 한 번에 그냥 탁 퉁쳐버리면 쳐내버리죠. 누구도 묻지 않으니까. 예, 쳐내버리죠. 근데 이제 그걸 자꾸 묻는 게 처음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제 이 대선 나와서 그걸 자꾸 상대 후보도 물어보고 언론도 물어보고 이러니까 그게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이런 느낌의 대답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로도 그렇고 연수원 기수로도 그렇고 대선배인 홍준표 후보한테도 그만하자 진짜 하면서 등을 딱 칠 정도의 태도가 보이죠. 그런 느낌이 뭐 저만 가졌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하여튼 예. 그런 약간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경선 같은 거 하는데 보면. 이 저 고발 사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이 고발 사주 건은 이 고발 사주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실은 검언 유착으로부터 연결돼 있죠? 시작이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검언 유착 사건, 그 다음에 고발 사주 사건, 그 다음에 또 장모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던 예. 이 건이 전부 다 예. 사실은 손준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러니까 판사 사찰 문건까지 예. 판사 사찰 문건을 누가 작성을 했냐면 성상욱 제2담당관이 작성을 했어요. 예. 손준성의 바로 아래 예. 직급 수사정보정책관의 바로 아래 1담당관, 2담당관이 있는데 2담당관인 성상욱 그 담당관이 작성을 했습니다. 판사 예. 사찰 문건. 이거 본인이 판사 사찰 문건 내가 작성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예. 취소 사건에서 행정법원에서 이건 판사 사찰 문건 작성하고 이걸 배포한 건 문제가 있다라고 예. 판결이 됐는데 그 당사자가 성상욱이에요. 예. 예. 당시 뭐였다 그랬죠? 당시 제2 담당관입니다. 예, 예. 수사정보정책관 제2 예. 담당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발사주 문건, 고발사주 예. 사건 때 제보자 X의 비실명 문건을 비실명 판결문, 예. 실명이 담겨 있는 판결문을 검색한 사람도 성상욱입니다. 아, 예, 예. 이것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언유착 사건 이럴 때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그 다음에 원래 수사정보정책관실이요. 그 검찰청법에 따르면 그 직제는 예. 검찰 사무와 관련된 그 규정의 직제는 차장 검사에게 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차장 검사가 누구냐면 조남관 차장이에요. 근데 법사위 국감에 나와서 판사 사찰 문건 당신 직제상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당신한테 소속돼 있는 건데 당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 있냐? 자기는 지시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발사주 문건과 관련해서 그 검색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 전혀 없다. 즉 실질적으로 검찰 조직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치되는 것은 차장검사 당시에 조남관 차장검사의 소속이긴 했지만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직제상 조남관 차장은 전혀 개입할 수 없다. 이거는 총장의 눈과 귀기 때문에 조남관 차장의 발언을 통해서 그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충분히 유추될 수 있고요. 저는 이게 고발사주 사건이 조남관 차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거나 또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증죄거든요. 국감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남관 차장이 거기서 거짓말하면 법에 걸려요. 위법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감에서의 증언만 가지고도 고발사주와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다면 이거는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판사 사찰 문건도 고발사주 문건도 그다음에 저기도 수사정보 장모 관련 문건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그쪽에서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들었는데 이거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작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봐야 되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뭐 징계 판결문을 통해서라든지 저번에 말씀하신 저번에 판결문의 그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뭐라 그러셨죠? 너무너무 놀랬다 그랬나요? 그 판결문에 그 발언이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 핸드폰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이 압수수색됐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그 어떤 수사하는데 압수수색하는 건 당연한데 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이 압수수색된 거 충격을 받았을까? 그거는 굉장히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근데 왜 그랬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연속된 행위가 있습니다. 연속된 행위가 뭐냐면 이건 판결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요. 갑자기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 한동훈 관련된 이 사건은 내가 워낙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 수사 지휘하지 않겠어. 수사권을 그렇게 공표했었죠. 공표했고 대검의 부장회의에 이 모든 것을 이양했습니다. 그러면 수사 자문단 회의 소집 여부도 대검 부장회의에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갑자기 충격을 받고 한동훈의 핸드폰 압수수색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사자문단 소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소집이 안 돼요. 부장들이 아니 이거는 이거 왜? 이런 거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부적으로 니들한테 이 수사권을 내부적으로 이양했지만 이것은 법적 권한은 여전히 나한테 남아 있어. 그러니까 수사자문단 회의. 그러니까 말한 거랑 다르게 할게. 법적 권한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비록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내 마음대로 할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사자문단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6월 말에. 그러니까 이게 압수수색이 안 됐으면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을 했겠느냐. 거기서 뭔가 충격을 받고 큰일 났구나 싶으니까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강한 추측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추측이 가능한 거죠. 이 판결문의 선후 관계.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판사님도 재판장도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행간에 있단 말씀이시죠? 행간에 있다는 거죠. 그런 추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격을 받고 바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하라고 그런 했다. 일련의 행위들이 징계 사유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징계 사유가 그러니까 된다. 수사방해, 감찰방해, 수사방해 건에 있습니다. 이건 수사방해가 된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했다는 판단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고발 사주와 연동돼 있는 거죠. 왜 고발을 사주했느냐? 한동훈의 검언 유착 사건이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이 그렇죠. 고발 사주를 통해서 저쪽 편을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을 한 거고 이게 한 2달 정도 뒤에 이게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이 압수수색되니까 예. 충격을 받고 수사자문단 회의를 해서 수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얼개는 아주 뭐 상식적인 수준 같은데요. 예, 예. 그 핸드폰에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이 정말 본인으로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겠죠. 충격을 네. 받았으면. 지금 뭐 징계 청구서에 보면 뭐 3월 31일부터 또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몇 번을 권순정 당시 대변 예. 대검 아, 대변인 카톡이요. 예, 카톡하고 문자 메시지 수백 핸드폰 건을 했다는 그거 말인가요? 수백 건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만 나오면 그 전말이 다 드러날 텐데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차례 했다 회수만 지금 나와 그렇죠. 있는데 예, 그 내용이 나온다면 내용이 나올 수 있느냐. 예. 예, 손준성 검사는 뭐 핸드폰 바꿨다고 하니까 그 양반도 지금 근데 한동훈 검사장은 당시 6월달에 예.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 내용이 나오면 어떤 그들 사이에 왜 아무리 친한 친구도 2, 3일 안에 수백 통의 네. 업무 관련이 없는 정말 친한 친구도 일주일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문자를 수백 통 한다는 거는 3일간 그것도 업무 관련성이 직책상으로 없는 거 아닌가요? 직책상으로 없습니다. 총장, 대변인 여기까지만 해도 업무 관련성이 좀 있을 수도 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백 통 한다는 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 고검에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백 통의 어떤 문자를 했다는 거. 예, 문자, 카톡, 전화 통화. 상식적으로 하여튼 뭐가 짐작은 갑니다. 무슨 얘기가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한동훈과 김건희 씨와의 수백 통의 전화도 있죠. 아, 참. 그 시기에. 예. 자, 다른 뭐 하여튼 그 공수처 수사 결과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근데 중요한 수사들이 말입니다. 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그 여기서 몇 번 지적했지만 설계 부분에 배임 혐의가 있고 유동규 등에 네. 그것이 이재명 지사에 연결되느냐 이런 얘기 이런 그게 핵심이죠. 이거요. 그다음에 이 돈이 흘러 들어가서 그 하나 컨소시엄 하나은행 컨소시엄. 예,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이 주는 과정이 어떤 장난을 쳤느냐. 네. 그리고 하나은행 컨소시엄하고 하천대유랑 연결되는 과정에 어떤 장난을 누가 쳤느냐. 네. 그런데 이 배임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네. 이건 뭐 수사를 해야겠죠. 돈의 흐름. 맨날 얘기하지만 이 곽상도의 의원이 받는 혐의에 뇌물 혐의에 대한 역할은 지금 언론에 슬쩍 흘러나오는 거 보면 이 하나 컨소시엄을 붙어있게 압박하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을 붙어있게 만들었다. 예. 예. 그럼 이게 굉장히 줄기가 되는 사건인데 여기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보면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 여기 이제 그 대장동 사건에서 지금 뭐 배임과 관련된 거에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면. 흡사 분위기가 이재명 지사 연결건 밝히지 못하면 너희 검찰은 무능한 것이야. 이 네. 얘기만 아주 반복하고 예.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 정작 이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선 이 뇌물건의 돈이 어떻게 흘러들었고 무엇을 위한 뇌물이었냐는 부분은 조용하단 말입니다. 네. 이번에 심지어는 영장에 이번에 지금 오늘 대장동 세 사람, 예. 대장동 패밀리 세 사람이 지금 영장 거기는 왜 심사를 빠진 받고 있죠. 겁니까? 그 거기는 뇌물건 아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아니 그러면 그 뇌물 50억 받은 사람에 대한 뇌물 혐의는 왜 아무 설명이 없는지 정말 답답한.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그 50억 10개 계좌 곽상도 의원의 아들 10개 계좌에 대한 추징 보전 절차까지 예. 받았단 말이죠. 그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에는 빠져 있다. 좀 납득하기 어렵죠. 이 사건이 있고요. 제가 네. 한번 좀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대장동 사건 이렇게 약간 굴러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고발 사주는 이제 뭐 공수처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있고요. 그것도 뭐 약간 뭐 무능인지 실력 부족인지. 예, 실력 부족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검찰이 맡고 있는 축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이나 가족 비리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네. 가족 비리 의혹. 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란 것이 주가 조작 의혹이란 것이 그리 오래 걸릴 수사가 오래 걸릴 사건인가 이게 몇 년을 끌고 또 김건희 씨가 고발당한 지가 벌써 1년 7개월인데 네. 저는 제가 검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게 1년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소환도 못할 정도 아니 그러니까 소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건희 씨가 개입이 됐으면 개입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빨리 이 정리 좀 했으면 결론이 좋겠어요.
나올 시간이 훌쩍 지난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지났는데 지금 형식상 보자면 수사 절차 중에 소위 선수 이 씨, 예. 선수를 떴던 선수 이 씨가 잠적했기 때문에 잠적했습니다. 잠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먼저 조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를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기소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절차, 수사 예. 절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수사라는 게 자전거 타기랑 똑같아요. 예. 핸들을 잘못 꺾어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전거가 쓰러지고요. 예. 페달을 빨리 굴려서 속도를 못 내면 또 자전거는 쓰러집니다. 예. 방향과 속도를 동시에 이렇게 같이 벡터라고 하죠. 예. 물리학을 하면 벡터. 예. 방향과 속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은 속도가 너무 지체되고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로 중단됐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중단됐거는 경찰 내사 보고서 단계에서 소위 금감원에 대해서 심리 분석이라고 예. 하거든요. 주가의 예. 그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심리 분석, 즉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합니다. 예. 금감원의 심리 분석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게 검찰 단계에서 막혔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 조작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예. 저는 이미 물증을 통해서 확인이 됐을 거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실제로 공모 여부입니다. 주가 예. 조작의 선수들까지 지금 다 나와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단순한 김건희 문제인데요. 씨와 예. 공모를 했느냐, 김건희 씨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어떤 일을 했냐. 만약 주가 조작이 없었다 그러면은 자 주가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김건희까지는 소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으로 사건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끝을 내본대요. 끝을 내든지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말씀이 저는 그런 건데요. 뭐냐면은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이 윤석열 후보의 어떤 가족 비리 사건도 그렇고 검찰이 옛날에 정치 검찰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전략적 모함을 선택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오해할 수밖에 없는 한쪽엔 늑장이나 어느 한쪽은 이 어떤 균형.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검찰이 정치를 하면은 정말 그거는 안 될 일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예. 다른 방식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총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검찰이 어느 한쪽을 정해놓고 예. 그 압수수색, 기소, 뭐 언론 플레이 등을 통해서 압박을 했죠. 예. 근데 이번에는 저는 이거는 조금 뭐 다른 측면이기도 한데 저는 기소는 11월, 12월 중에 다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기소를 지금 11월, 12월 중에 하면은요. 예. 1심 판결은 대선 후에 나옵니다. 예. 아무리 빨라도. 1심판. 그러니까 정말 검찰이 정말 정치적 그 국민의 어떤 개혁 열망에 어울리는 건 정치적 색채를 벗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치 보지 말라는 그렇다면 거죠. 눈치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관련이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요. 그 김건희가 관련됐다, 안 됐다. 됐다. 그리고 이 수사를 결론을 어떤 증거를 통해서 분명히 내려주면 네. 이게 정치에 개입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건도 주가 조작 건도 지금까지 수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걸로 보면 주가 조작은 있었다라고. 주가 조작은요? 예, 주가 조작은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자 그럼 이 주가 조작에 관련이 됐냐 안 됐냐? 그거를 수사를 통해 증명하면 되는 네. 거거든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런데 이것도 미루고 저것도 미루고 하면서 이게 이제 양쪽 다 보험 들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 의심을 들기도 피할 해요. 수 없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수사 속도가 일부러 조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최선의 경우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치면은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저는 제가 보기에는 기소는 한다. 양쪽 다. 김웅 그 고발 사주권은 손준성 기소하는 거는 뭐 당연해 보이고 예. 그다음에 기소해서 재판하다 대선 끝난다 이 대선 말씀이신가요? 예. 예. 양쪽 다 제가 보기엔 대장동 아주 건도 모호하게 남겨놓고 시간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선언도 안 해주고 그래서 몇 사람을 기소하고 그러면서 이거 촉인데요. 예. 몇 사람 기소하고 수사는 계속된다. 추가 여죄가 나오면 추가 기소할 거고 이렇게 가면서 1차 기소를 11월 중에 하고 2차, 3차 기소가 남아 있다 하고 그 1차 기소한 사람들에 대한 1심 판결은 3월 9일 이후에 나올 거다.
저는 정치 검찰도 비극적인 일이고 검찰의 정치는 더욱 비극적인 일이고요. 우리 어떤 전체 사회로 보면 무능한 검찰도 비극적인 거고요. 그렇죠. 그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아니기 위해서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걸 빨리빨리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내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에 선언을 해주고 네. 그래서 진짜 정치는 정치의 영역으로 돌려주고 네. 이게 검찰의 역할인 것 같은데 근데 당연히 그 수사는 누가 다음에 수사를 해도 내놓을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 되죠. 명명백백해야죠. 객관적이어야 거기서 장난을 치려고 예를 없는 걸 있다 그러거나 있는 걸 없다 그러거나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조직의 존폐를 가르는 문제죠. 우리가 그 기억해 보면 실제로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는 김용판 의원이 대선 투표하기 사흘 전인가요? 갑자기 댓글 공작 없었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한 적도 있고 또 대표적인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을 자꾸 요구하는데 네. 그 MB 특검이 대표적으로 네, 곰탕 특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특검이 흡사 왜 이런 논리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특검이 흡사 가장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대전제로 그 특검을 요구하는 모양새인데 특검이 객관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건 정말 허구일 수 있다는 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귀납적으로 보면 기존의 사례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특검이 성공한 게 별게 없죠. 뭐 지금까지 뭐 나온 얘기가 이렇게 유튜브니까 말씀드리면 그 전에 온로비 특검에서 밝힌 사실은 앙드레김의 본명밖에 밝힌 게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것도 그렇고 대표적인 이명박 당시 거기는 완벽한 면죄부를 줘서 우리 역사를 한 5년 동안 뒤로 혼란 밀어버렸죠. 속에 곰탕 먹고 그냥 아수라장을 헤어졌다.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면죄부를 줬죠. 흔히 곰탕 특검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당시에 어떤 제정신이 박힌 사람들은 그것이 유죄란 걸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랬죠. 그게 특검의 어떤 본질이었는데 네. 특검이 가장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파헤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공격하는 게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검찰이 스스로 뭐 흔히 이런 얘기도 돌아다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검찰이 결론을 특검이 맺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이 수사 결과가 답답하고 어느 쪽으로 봐도 빨리빨리 뭔가 매듭이 지어지지가 않으니까 아이고 뭐 특검이라도 해야 되겠네. 검찰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내지는 실력이 없는 거 아니야? 내지는 정치적 고려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었으면 아니야? 좋겠습니다. 정말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증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명명백백하게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치는 정치 영역으로 돌려주고 지금 수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이거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분명히 파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끌고 옆에 놔두고 그러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도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도 뭐 유동규 씨의 배임 여부가 입증돼야 되고 그다음에 유동규 배임죄 한해서만 놓고 보더라도 그다음에 만약 유동규 씨의 배임죄가 입증이 된다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인방과 공범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이재명 후보와의 그렇습니다. 공범 여부 이거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유동규 씨는 몰라도 이재명 후보의 배임 여부가 성립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소위 자원외교라고 해서 수조 원을 날려먹은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정책 판단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계시지만 이명박 씨죠. 이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감옥에 계시지만 배임죄로 들어갔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원외교와 관련돼서 정책 판단을 이렇게 계속해서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썩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백하게 돈을 받아서 정말 국고를 손실시켰다. 여기까지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 유동규까지는 배임이 되지만 적어도 이것은 정책 판단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중간 수사 결과라도는 발표해야 된다고 분명히 봐요. 선언을 하든가 아니면 정말 증거가 있으면 뭐 이렇게 연결됐다든가 그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미루면서 어떤 뭔가 있는 의심은 뭔가 있는 것처럼 651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면서 뭐 배임 혐의를 손에 놓은 건 아니다. 뭐 아직까지 뭐 아주 윗선까지 냄새를 수사를 있고. 하겠다. 그러면 또 아까 여쭤봤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수사해 보면
주가 조작이 연루됐다 안 됐다는 뭐 이건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10 선언을 해서 다 연루됐으면 끝나고. 예. 기소해가지고 재판하면 되는 것이고 네. 아니면 깨끗이 이분은 연루된 적 없다고 선언을 하든지요. 네. 그거 말고도 다른 거 수사할 거 많은데 뭘 굳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근데 오랫동안 정말 검찰이 양쪽에 꽃놀이해지고 이건 우리 판이야라는 어떤 그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길 바랍니다. 정말. 네. 지금의 검찰이 아무리 해도 없는 걸 있다 그러고 있는 거 없다고 그렇게 할 그랬다가는 수는 건 조직의 없거든요. 존폐의 네, 문제니까 맞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요. 그렇다면 증거에 입각해가지고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없고 여기까지고 이건 아니고를 선언을 해야 될 텐데 아주 그 전략적 모호성을 검찰이 쓴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합니다. 뭐 그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고발 사주건도 그래 손준성은 그건 뭐 공수처에서 예. 하고 있지만 손준성 검사, 김웅 또는 거기 그 말하자면 성상욱, 임홍석 이런 분들의 혐의 어디까지는 입증됐고 어디까지는 입증이 안 됐다. 예. 윤석열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심증 뭐 여러 이러이러한 가지 정황 정황적인 증거상 의심할 만한 사이가 충분하나 하나 뭐 증거물은 안 증거는 나왔다든가 없다. 이건 그거 쉬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장으로서 공정과 상식과 공정이라고 하는 본인의 정치적 화두에 따라서 제대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처신했느냐는 정치의 영역에서 판단할 수 있게 정치의 영역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참 아니길 하여튼 끝까지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 볼까요? 아니 물리적으로 희망의 근데 제가 끈을- 답답한 건 예. 희망의 끈을 진짜 놓지 않고 예. 끝까지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을 시간이, 봤을 때 예, 시간으로 이미- 봤을 때 이미 이미 어떤 기소는 하는데 1심 판결은 대선 후에 나오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법률가로 매우 보기엔 높습니다. 매우 높은 상황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기소 중간에- 단계에서도 어떤 명확한 그림을 기소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한 명 한 명 어떤 찌그러진 그림을 예. 기소하고 모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더라도 손준성 누군가 자백하지 않는 한 성명 불상의 자가 작성한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가 받아서 뭐 중간에 성명 불상의 자에게 전달했는데 그 자가 뭐 김웅에게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공소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모호하게 놔두고 그러면 대선 끝나고 나서 어느 쪽이 이기고 나면 그때 수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시기상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중간에요 또 2월달에 예. 재판부가 그 동계 휴전기라고 해가지고요 한 2주간 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재판부가 다 바뀝니다. 11월달에 기소하잖아요. 그러면 2월달 되면 재판부가 한번 또 싹 다 바뀝니다. 여론조사 안보는 예. 여론조사 안보 큰 그림 안 그리는 검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기대 안 하시는 얼굴이죠. 제발. 정말 여론조사 안보 큰 그림 안 그리고 정치 안 하는 검찰이 지금도 그런 검찰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예. 뭐 단지 그럼 무능한 건데. 그럼 어떡하죠? 뭐 무능한 거죠. 그럼 이제 실력을 키워야죠. 예. 아니면 또 뭐 국가수사본부 같이 조금 검찰 경찰 할 거 없이 실력 있는 수사관들을 모아서 기소와 수사를 아예 좀 구분하는 것까지 분리하는 것까지 근본적인 근데 이런- 제도적 개선 방안도 찾아보고요. 이런 식으로 검찰이 만약 정치를 한다는 오해가 끊이지 않는다면 또 다른 개혁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공수처에 대해서 어떤 더 강력한 방안이 나올 수밖에 네. 없고. 공수처는 인력 늘려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수사는 진짜 검찰 경찰 뭐 국정원 할 거 없이 수사 실력 제일 좋은 사람들 다 모아서 FBI처럼 미국 FBI처럼 국가수사청을 딱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기소는 검찰이 하더라도.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